준혁은 아내 수진을 정말 깊이 사랑했다. 준혁에게 수진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란히 잠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았고,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음식 냄새와 함께 그를 반기는 그녀의 미소를 마주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에 가까웠다. 대기업 과장인 준혁의 안정적인 수입과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수진은 주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단란한 가정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고, 준혁은 이 모든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준혁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수진을 믿었다. 수진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었다. 수진도 늘 준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수진은 상냥했으며 쾌활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고 누구한테나 싹싹했다. 반면에 준혁은 다소 내성적이었고 말수가 적고 묵뚝뚝한 성향이 있었다. 그래도 아내한테만은 가끔씩 꽃다발도 선물하는 등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런 노력은 준혁의 진심에서 나온 것으로 그만큼 아내의 성향에 맞춰가려고 애를 썼다. 수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수진을 돕기 위해 준혁도 팔을 걷어붙였다. 수진이 밥상을 차려놓으며 설거지는 준혁이 했다. 수진이 빨래를 분리해서 세탁기 돌려놓으며 준혁이 걷어서 정리했다. 단란한 가정은 준혁의 평생의 소원이었으며 준혁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온한 세월이 가고 있었다.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저녁,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처럼 무너져 내렸다. 식사를 마친 수진은 차가운 얼굴로 준혁을 마주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둔 채 그녀가 내뱉은 말은 준혁의 심장을 먹게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준혁은 긴장을 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임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기대도 했다. 그런데 수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상상조차 못한 말이었다. 나 다른 남자가 생겼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배신감, 절망,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한꺼번에 그의 감각을 덮쳤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자신의 완벽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팔과 다리에 기운이 쫙 빠져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으나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상상은커녕 꿈엔들 생각조차 못했다. 미안해. 그렇지만 내 자신을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 없었어.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준혁이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수진의 얼굴이 들어왔다. 준혁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 수진을 보고 준혁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발음이 갈라져 처음 몇 마디는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은 새로 생긴 남자가 준혁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강력해서 좋다는 말이었다. 그 남자는 당신보다 강하고 나를 만족시켜줘. 그리고 다정다감해.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해준 거야? 그리고 불친절했어. 당신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해. 그리고 언제부터야? 그 사람 만난 게 6개월 넘었어. 어쩐지 언제부터인가 수진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안 가던 출장을 갔었다. 이제 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수진을 너무 믿고 살았기에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아무리 세상에 불륜이 널려 있어도 내 아내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가정만큼은 어떤 틈도 용납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준혁은 입가에 미소를 띤 수진이 갑자기 악마같이 보였다. 이 마당에 미소를 지은 수진이 지금까지 알고 살던 그 여자가 맞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정말 무서운 게 인간이었다. 그동안 사랑했던 사이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수진이 잔혹한 인간으로 보였다. 준혁은 냉정해지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긴 얘기 필요 없이 우리 이혼해.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이혼. 그렇게 하지 뭐. 그 말에 수진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간단히 나올지 몰랐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쉽게 이혼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야? 당신은 가정을 최고로 생각했잖아? 그랬었지. 그런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데 이혼 아니면 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말이 소용없다는 준혁의 말에 수진은 갑자기 속이 서늘해졌다.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폐부를 쑤시고 들어왔다. 수진은 그래도 준혁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릴 줄 알았다. 자신이 알던 준혁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에 당혹했다. 준혁이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합의 이혼이면 다 끝나는 것이다.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고 준혁은 소파에 누웠다. 밤새도록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충격과 슬픔을 겪은 준혁은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그는 수진의 불륜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수진의 단호한 태도는 그를 냉혹한 현실로 내몰았다. 합의 이혼을 제안하는 그녀에게서 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고 준혁은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내준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었다. 준혁은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이었다. 그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 수진과 그녀의 상간자를 철저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불륜을 알린 수진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상간남을 만나고 다녔다. 대놓고 상간자를 칭찬하고 준혁을 비하했다.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식사도 주문으로 때웠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대화가 없었다. 소호탁 보듯이 서로 그랬다. 수진은 까놓고 잠자리에서의 불만을 꺼내기도 했다. 준혁은 처음으로 수진이 그렇게 허접한 여자인 줄 알았다. 그 전까지 수진의 이미지는 모두 다 허상이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배신과 복수심을 더욱 커져만 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둘을 응징하리라 다짐에 다짐을 했다. 다음 날 준혁은 퇴근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다. 회사 관계 일로 만났던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아내니까 불륜의 증거를 찾으라 했다.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상간자 소송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준혁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합의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마저 흠칫 놀랐다. 그 변호사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흥신소라는 곳을 소개받아 찾아갔더니 40대 후반의 남성이 소장이라고 맞아주었다. 그 탐정은 어느 선까지 정보를 알아봐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어딘지 모르게 냉철한 구석이 느껴져서 그런지 믿음이 갔다. 그렇지만 준혁은 스스로의 믿음을 이제는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믿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보니
자신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새삼 알게 되었던 것이다. 탐정은 선불로 현금 지불을 요구했다. 비용이 비쌌지만 배반에 대한 응징을 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탐정은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주면서 아내가 수시로 통화하는 곳에 설치해두라고 했다. 집안에서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보겠다며 일주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준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응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다. 귀가했을 때 수지는 집에 없었다. 오늘은 무슨 약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이혼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았다. 이미 두 사람은 남남이 된 것이다. 준혁은 침대 밑에 초소형 녹음기를 부착해 두었다. 그날 수지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자기 딴에 뭔가 울적했는지 술에 취해 있었다.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그런 수진의 모습에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보는 듯해서 안타깝기도 했다. 정녕, 수진은 자신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순간의 착각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수진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은 아닐까 싶었다. 어쨌거나 준혁 자신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 아닌가. 남자로서 그처럼 모멸적이고 수치스런 치욕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그런 멸시를 당했는데 거꾸로 아내가 안타까웠다.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 때문에 나온 연민의 정일 것이다. 준혁은 다음 날 저녁 수진과 집에서 만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에 대해 준혁은 합의 이혼을 거부했다. 아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먼저 할 수 없어.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위자료 청구도 하고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해야겠어. 그 말에 수진의 낯빛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렸다. 왜 그래? 깨끗이 헤어진다면서. 상간자 소송은 뭐야? 당연히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토낸 당사자니까. 당신, 제발 그러지 마. 우리끼리 문제를 왜 그 사람한테까지 뒤집어 씌워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지.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야? 수진은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끝내자고 애걸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도 자신의 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준혁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해서 대응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적지 않게 놀란 수진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착잡한 모양이었다. 그런 모습에 준혁은 더욱 화가 났다. 이 마당에도 상간자 놈을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수진이 너무 괘씸했던 것이다. 준혁의 결연한 의지를 더는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수진은 그러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하게 나왔다. 하지만 수진이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었다. 준혁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 일주일 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탐정은 준혁의 집으로 한 개의 USB를 가져왔다. 준혁이 받아본 보고서에는 상간자 김민수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김민수는 수진의 직장 상사였다. 기혼자였고 초등학생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김민수의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USB 속에는 수진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은밀한 만남을 담은 영상들이 있었다. 수진과 김민수가 모텔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커피숍에서 다정히 앉아 볼에 키스를 하는 장면들이 찍힌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그것을 본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열정이 끌어올랐다. 화면,
속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수진과 낯선 남자의 모습은 준혁의 분노를 불길처럼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번뜩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준혁이 안방에 숨겨둔 녹음기에서 통화 내역을 복사해 두었다. 어느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귀가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는데 안방이 살짝 열려 있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민수 씨가 먼저 정리를 해야지. 나는 이미 남편하고 이혼에 동의를 했어. 아직까지 민수 씨가 미그적 되면 나만 혼자 되는 거잖아. 그게 두려워. 상간자 김민수와의 통화였다. 준혁은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민수 씨 없으면 앞으로 못 살아. 하루도 당신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고. 준혁은 크게 기침을 해서 일부러 자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의 수진이 놀래 통화를 끊었다. 당신, 벌써 웬일이야? 김민수와 통화한 모양이지. 그자는 아직 이혼 얘기가 없는가 보네. 결국 당신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 수진의 얼굴 표정이 잔뜩 찌푸려졌다. 짜증을 내면서 준혁을 쏘아보았다. 당신이 간섭할 일은 아닐 텐데. 당신과 이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들 문제는 그들끼리 할 문제고. 그래, 우리만 이혼하면 된다고. 나는 상간자 소송도 할 건데. 수진이 그 말에 아무 말이 없었다. 입안이 마르는지 물을 마시러 식탁 쪽으로 갔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다. 약간 휘청거리는 듯도 했다. 물을 마시고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건지 표정을 밝게 하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응징하고 싶겠지. 그럴 수 있으면 해봐. 난 무섭지 않아. 당신만 피폐될 거야. 난 당신을 잘 알아. 결국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애태울 거야. 나를 그렇게 잘한다면 결과를 보고 그때도 그런지 생각해봐. 나는 분명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혼자서 괴로울 것도 없어. 당신은 무슨 일이든 이렇게 관념적이거든. 확실하질 못해. 부부관계도 그렇듯이 말이야. 그러면서 수진은 준혁을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웃는다. 그 모습을 본 준혁의 속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남은 연민의 정조차 싹 달아나고 있었다.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준혁은 녹취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을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주었다. 변호사는 먼저 이혼 소송 이전의 상간자 소송부터 들어가겠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김민수의 아내도 알게 되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민수 아내에게는 준혁이 직접 연락을 취해서 불륜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준혁은 김민수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에는 받질 않았다.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는 것 같아 몇 번을 계속 걸었다. 그랬더니 받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전화를 드리게 되어서. 저는 김민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간자의 남편입니다. 그 말에 김민수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충격을 받고 뭐가 뭔지 구별할 수 없는 듯했다. 김민수 씨와 제 아내 이수진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운치러들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저한테 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뭘 바라는 게 있나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상간자 소송을 할 건데 그때 통지서가 도착할 겁니다. 저나 부인이나 동병상련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얼 가지고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하나요?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불륜 자료를 지금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은 사진과 통화 내용들을 김민수의 아내에게 송부해줬다. 다시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잘 생각해 보시고 전화 주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뒤 김민수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까는 믿을 수 없었는데. 저도 최근에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내가 김민수를 용서해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보면 평생을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저도 소송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인 이수진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하시지요. 그리고 소송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하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거나 예를 들어 불륜 당사자들의 SNS 계정에 불륜을 올리는 거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네요. 데미지를 크게 주려면 그러면 저는 제 아내에 대한 것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수 계정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인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양육권 문제가 있으니까 상간자 소송부터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김민수의 아내와 통화하고 나서 즉시 아내의 회사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비서실에 불륜 증거 자료를 등기속달로 보냈다. 그리고 아내의 소셜 계정에 들어가 불륜 자료를 업로드했다. 아내의 계정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가 났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인간이었냐? 실망했다는 등 비난과 성토의 댓글이 도배질을 하게 되었다. 아내로부터 즉각 연락이 왔다. 이거 당신이 한 짓이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당신은 불륜을 저질렀어. 그런 짓은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 건데,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이건 너무... 불륜을 저지른 입장에서 할 말은 전혀 아닌데 당신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소송이 시작되자 수지는 준혁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뜻을 따라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준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냉정하게 나섰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수진과 상간자는 자신들의 불륜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준혁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준혁은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처음에 상간자 소송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게 된 김민수가 준혁을 직접 찾아왔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꼭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같은 인간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송 취하는 꿈에도 생각지 마세요. 요구한 금액보다 더 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수백 배를 더 준다 해도 안 됩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얼굴 보면 때려 죽이고 싶으니까. 상간자 소송 통지와 동시에 김민수 역시 회사 게시판에 불륜 사실이 올라갔다. 같은 회사에서 불륜이 발각난 것이기에 회사 내 소문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왜곡, 확장되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민수와 수진을 권고 사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퇴직했고 회사에서 완전히 불륜녀, 상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두 사람은 삽시간에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섰다. 출근길에 마주친 동료들은 그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직장 상사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수근거리는 소리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붙었다. 결국 수진과 상간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늘 불륜녀, 상간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상간자 소송으로 김민수의 아내가 수진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이뤄졌다. 수진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하여 다그쳤다. 이것도 당신이 부추긴 거지? 당신이 이렇게 잔혹한 인간인 줄 정말 몰랐어. 당신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지인과 친인척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 그것도 모자라 위자료라니. 그 모든 게 당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야. 누굴 탓할 수 없어. 스스로가 한 짓이잖아. 상간자 김민수 역시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이 길어졌다. 그 전에 준혁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회사에서 쫓겨나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었다. 김민수와 수진은 처음에는 함께 살림을 차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지를 못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김민수는 수진이 먼저 꼬리를 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수진은 자신은 유혹한 김민수는 난봉꾼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그게 그들이 사랑의 실체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수진은 준혁에게 연락해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하지만 준혁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당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혁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수진과 상간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경제적으로 파산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준혁은 자신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뿐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복수심에 찌든 괴물과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순수했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냉혹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준혁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가끔 과거의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수진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첫 데이트, 결혼식, 그리고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의 사진들.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수진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했다. 준혁은 자신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진과 상간자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되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복수의 잔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복수는 그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지 1년 후 준혁은 우연히 번화가 거리에서 초라해진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낡은 코트와 초점 없는 눈빛은 준혁이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 입을 오물거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준혁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의 얼굴 표정은 가난에 찌든 고생이 역력했고 손은 살짝 떨고 있었다. 과거의 수진은 사라져 버렸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을 보는 준혁은 무덤덤했다. 더 이상 미움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았다. 준혁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수진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교차해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혁은 이제 홀로 남겨진 길을 걸어가야 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 파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준혁은 복수가 아닌 스스로를 용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